안녕 얘들아. 작년에 이어서 3월 더프 해설 강의 선생님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3학년 들어와서 첫 모의고사였는데 다들 어땠을지 모르겠네. 생각보다 잘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좀 아쉬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3월 모의고사의 점수가 수능 점수는 아니야. 하지만 매 모의고사에 임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수능장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을 결정한다. 맞은 문제는 맞은 문제대로, 그리고 틀린 문제는 틀린 문제대로 우리 오답 정리 또는 내용 정리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시험 구성이 첫 모의고사니만큼 상당히 알차게 중요한 내용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 선생님과 함께 해설 강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로 마그마 생성 조건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우리 그래프를 통째로 암기를 해야 돼. 평가원에서도 요구하는 능력 중에 하나거든. 일단 이 하나, 둘, 셋 기니디에 해당하는 것들이 암석의 용융곡선인데 대체로 용융점이 좀 높은 데 형성되어 있는 것이 멘틀을 이루는 암석의 용융곡선이고 대체로 용융점이 좀 낮은 거 이게 화강암 또는 화학적으로 동일한 유문암의 용융곡선이라고 할 수 있어. 또한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H2O, 물이 짜져 나옴에 따라 대체로 용융점이 낮아지는 트렌드를 가지는 것. 여기 다른 색깔로 표시해 줄게요. 기역과 니은은 물이 포함된 암석의 용융곡선, 그리고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용융점이 높아져서 더욱더 녹기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 물이 포함되지 않은 암석의 용융곡선이야. 자, 여기 나와 있는 화살표 A와 B는 마그마의 생성 과정의 일부를 나타내는데 해령 하부에서는 물질이 상승하면서 지표 근처로 올라오면서 압력 감소를 경험하면서 풀어지면서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이 압력 감소를 나타내주는 B 과정이 바로 해령에서의 마그마 형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 한편 대륙지각 하부에서는 지하의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주로 화강암질 또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을 나타낸 것이 바로 A다. 얘는 대륙지각 하부에서의 마그마 생성 과정을 나타냅니다. 기억 한번 가볼게요. 기니디 중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은 디귿이다. 암기하세요. 니은 해령 부근에서는 주로 A 아니지 B지 B. B 과정에 의해 생성된 마그마가 분출한다. 디귿 유문암질 또는 화학적으로 동일한 화강암질 마그마라고 해도 괜찮아요. 얘는 주로 B가 아니라 A 과정에 의해 생성된다. 대순위. 선생님이 줄임말이야. 대기대순환. 너무 길어서. 대기대순환 문제가 나왔는데 얘들아 대기대순환은 왜 때문에 발생하지? 지구가 둥그니까. 지구가 둥글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평행하게 들어올 때 적도 부근은 더워져. 핫해. 그리고 극지방 부근은 차가워져. 그래서 발생하는 게 대기대순환인데 뜨거워진 적도 부근에 역시 뜨거워진 공기, 분자끼리 거리가 멀어지면서 가벼워지기 때문에 하늘 위로 쭉 상승해. 근데 이 쭉 상승한 공기가 우주 발사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가 있거든? 그곳을 대륙권 계면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올라간 공기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퍼져나가게 돼. 이때 전향력, 방향을 전환시키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놈들은 쭉 직진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극지방 가면 차가워지니까 무거워지니까 밑으로 훅. 지표면 부근으로 내려온 공기는 땅굴을 파고 내려갈 수는 없으니 지표면을 따라 다시 한번 흘러가게 되는데 역시 이때도 전향력,
방향을 전환시키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얼마든지 직진할 수 있어. 따라서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는 대순이 모델에서 북반구의 지상에서는 주로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되지. 자, 그러면 전향력이 작용하는 대기대순환 모델에서는 어떨까? 일단 지구는 둥그니까 열적인 불균형은 똑같아. 그래서 적도 부근에서 상승하고 역시 퍼져나가는 것까지 똑같은데 문제는 전향력,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직진을 못하고, 잡으세요. 가서 하늘에서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꺾어져 버려. 그리고 꺾어지다 보면 자기가 최초에 상승했을 때의 온도보다는 분명히 식어질 거기 때문에 조금 묵직해질 거란 말이야.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것이 현재 평형을 이루게 된 위도가 바로 30이야. 그래서 30도를 따라 대순위의 하강기류가 형성되고, 마찬가지 지표면에 닿은 공기는 땅굴 파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양쪽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마찬가지야. 얘는 직진하고 싶었지만 전향력이라는 힘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보세요. 이놈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지지. 자, 우리 남반구는 알죠?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이렇게 꺾어지게 되지. 그러니까 전향력이 존재하는 대순위 모델에서 북반구 이 B지역에서는 북풍이 아니라 무슨 풍? 그치.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된다. 극지방 가도 마찬가지야. 차가워 훅 밀도가 커져서 내려온 공기가 지표면 따라 내려가는데 마찬가지로 직진을 못하고 오른쪽으로 꺾여버리니까 우리 극동풍 분다고 외우고 있잖아. 자, 이 60도를 보면 30에서 올라온 공기 그리고 90에서 내려온 공기가 안녕 만나면서 더 이상 갈 데 없지? 위쪽으로 쭉 상승 기류를 형성하게 된다. 됐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보고 선지 기억, 니은 한번 해결해 볼 건데, 기억, A 해역에서는 대순위에 의한 상승 기류 60도니까 괜찮습니다. 니은, B 해역과 C 해역은 모두 북동풍 아니에요. B는 북동풍이 맞는데 C는 꺾이지 않기 때문에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분다. 자, 디귿에서 하나 써놓으세요. 에크만 수송. 에크만 수송. 야, 에크만 수송이 뭐냐? 에크만이라는 학자가 밝혀낸 바람이 부는 방향에 대한 해수의 수송 방향이야. 우리 생각에는 바람이 부는 방향 그대로 물이 흘러갈 것 같잖아? 근데 에크만이라는 학자가 밝혀내 보니까 전향력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 방향 그대로 해수가 수송되는 게 아니라 북반구에서는 바람 부는 방향에 대해 자, 해수 오른쪽 직각, 남반구에서는 자, 핑크색 해수 왼쪽 직각으로 물이 퍼져나가더라. 따라서 얘들아, 적도 부근은 바닷물이 어떻게 되는 곳이야? 어떻게 돼? 외우세요. 아, 욕하면 안 되고요. 발산하는 곳이야. 물이 퍼져나가는 곳이야. 그러면 자연은 이런 거 싫어해. 굉장히 불공평해. 나는 물이 없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서든 평형을 맞춰주고자 물을 채워주려고 해. 그게 바로 밑에서부터 적도 용승으로 나타나는 거지. 되겠어? 따라서 적도 용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향력이라는 힘이 존재해야지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럼 디귿에서 가와 나 모두 적도 해역에서 용승이 일어나냐? 아니, 전향력이 존재하는 가에서만 용승이 일어나겠네. 자, 3번. 별의 진화. 특히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그냥 우리 태양이라고 칭할게요. 태양의 진화 과정이 나왔어. A는 바로 주계열이지. 별은 대부분의 일생을 주계열 단계로 살아간다. 주계열 단계에서 중심핵에서 일어나는 반응, 수소 4개가 들어가서 그렇지. 헬륨 하나가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별은 대부분의 일생을 주계열 단계로 살게 돼. 자, 그런데 필연적으로
이 과정을 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수소는 고갈될 것 같아. 그리고 점차 중심핵이 헬륨으로 꽉 채워져. 중심핵이 헬륨으로 채워지는 순간, 즉 수소가 중심핵에서 고갈되는 순간 주계열 단계를 떠나게 되는데, 자, 이때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중심의 헬륨 핵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헬륨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기 위해서, 중꺾마 정신이에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기 위해 중심핵의 온도를 높이고자 쥐어짜. 중력수축이지. 중력수축 하면서 중심핵의 온도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올라가는 동안 주변부로 그 뜨거움이 전달돼. 그런데 주변부는 중심핵과는 다르게 우주와 상호작용이 가능해서 수소가 충분히 많거든. 즉, 핵의 바깥쪽인 껍질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수소각 연소 반응이라 해. 그럼 여기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즉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에너지가 발산되면서 기체압이 압도적으로 중력보다 커지면서 별의 사이즈가 겁나 커지고, 사이즈가 겁나 커지니까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표면 온도는 희석돼서 약간 붉어지고, 그런데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광도 자체는 엄청 커져버리는, 즉 요 단계입니다. 준거성 단계를 맞이하게 돼. 이 과정 중에 중심핵이 충분히 온도가 높아져서 1억 켈빈 외우셔야 됩니다. 1억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그제서야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바로 적색 거성 단계이지. 자, 이 헬륨 핵융합 반응은 외워야 돼. 여기까지는 헬륨 3마리가 들어가서 탄소 하나가 되어져서 나오는 반응이야. 그럼 주계열 때랑 똑같아. 중심핵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적색 거성 단계 동안 당연히 헬륨이 또다시 고갈될 날이 오겠지. 중심핵에 탄소만 남을 날이 오겠지. 자, 그럼 다시 별은 어떡한다? 중꺾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탄소로라도 핵융합 반응을 하기 위해서 탄소를 쥐어짜. 탄소를 쥐어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우주상에서 굉장히 미니미야. 조그만 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탄소를 아무리 쥐어짜도, 중심핵을 아무리 쥐어짜도 탄소 핵융합 반응을 할 정도의 온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물리적으로. 자, 그럼 이제 별이 어떻게 되냐? 중심핵, 탄소는 미친 듯이 수축 중. 이미 별은 걷잡을 수 없이 사이즈가 너무나 커져버린 상태. 그럼 중심과 바깥쪽 표면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서 항상 거리가 멀면 힘을 작용하기가 힘들지?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약해지잖아. 그래서 이 별의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더 이상 별의 중력장에 붙들리지 못하고 그냥 우주로 그냥 퍼져 나가버리는 단계. 그게 뭐야? 그게 그치, 행성상 성운 단계지. 그 행성상 성운 단계를 통해 별을 구성하고 있던 물질들이 우주로 방출되면 이제 뭐만 남아? 중심핵에 미친 듯이 수축한. 미친 듯이 수축했으니까 밀도가 굉장히 커져버린 백색 해성, 다이아몬드 덩어리지. 요거 하나만 덩그러니 남게 된다. 우리 선지 한번 볼게요. 기억. A에서 B 과정 중에 별의 표면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표면에 작용하는 힘은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이 크기 때문에 사이즈가 확 커지는 거야. 오케이? 니은, 별의 평균 밀도는 G에서 크지. G에서 굉장히 크지. 오케이? 디귿, F일 때, 그렇지. 행성상 성운 단계에서 별의 바깥층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다. 다 괜찮네요.
자, 해수의 성질과 관련된 실험 문제, 탐구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 실험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 유리관 안에다가 30도씨 맹물을 집어넣어. 그리고 소금물을 준비하는데 유리관에 넣은 물의 수온과 똑같은, 그리고 좀 덜 짠 물, 그리고 아주 짠 물까지 총 3가지 종류의 소금물을 준비해서 여기다가 똑 하고 떨어뜨리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될까? 물은 차가울수록, 차갑고 짤수록, 차가울수록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지? 밀도가 커지지? 자, 그러면 요런 물을 여기다 똑 떨어뜨리면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훅 내려가겠네? 그 시간을 체크하는 실험이야. 자, 그럼 생각해봐. 어쩔수록 더욱더 훅 밀려 내려갈까? 주변의 물과 떨어뜨린 물의 밀도 차가 클수록 더 훅 밀려 내려갈 거 아니야. 즉, 다 내려가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까? 그지, 엄청 짧게 걸리겠지. 그럼 차가운 물일수록, 그리고 더욱더 짠 물일수록 시간이 덜 걸리겠네? 실험 결과를 살펴보니까 진짜 그러네. 이거 엄청 짠데 이거? 얘 보니까 시간이 위로 갈수록 많이 걸리는 건데 아래 있으니까 덜 걸렸지? 오케이. 그러면 마찬가지. 차가운 물일수록 시간이 덜 걸릴 테니까 요 니은이라는 물은 굉장히 찬물. 이 15도보다는 좀 수온이 낮은 물. 요거는 좀 더 수온이 높은 물이겠다. 자, 그럼 우리 얘들아 실험 세팅을 좀 바꿔볼까? 수온이 30도씨인 물 대신에 20도씨로 바꿔봐. 그럼 어떻게 될까? 차가워졌으니까 더 밀도가 커질 거고, 그럼 주변에 30도씨 물과 밀도 차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시간이 더 덜 걸리겠지. 밑으로 훅 내려가겠지. 되겠어요? 그럼 선지 좀 해결됐는데 일단 기억. 니은은 15보다 작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 다해서 수온이 20도씨 거기다 밑줄 쳐놔. 수온이 20도씨 좀 더 차가운 물로 실험을 할 경우에는 T보다 더 짧게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디귿. 해수의 결빙이 일어나면 해수의 밀도는 커질 것이다 그랬는데 해수의 결빙이 일어나면 일단 물이 얼어붙는다는 것 자체가 해수가 차가워진다는 것을 뜻하고, 결빙이 일어날 때는 소금은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고 순수한 물만 얼어. 그래서 남아있는 바닷물들이 굉장히 짜져. 그래서 밀도가 커질 수 있어. 그래서 디귿은 그냥 통째로 문장 자체를 암기하셔도 됩니다. 해수의 밀도는 커질 것이다. 괜찮습니다. 얘들아, 정상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의 공통점은 모두 허블 법칙 이후에 나온 우주론으로 우주의 부피가 팽창한다. 우주는 지속적으로 팽창한다고 주장하는 동적인 우주론이야. 자, 그러면 정상우주론과 빅뱅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바로 질량 보존을 주장하냐 안 하냐. 빅뱅은 질량 보존을 주장하거든. 물질은 한 번 응에 태어난 이후에 더 태어나거나 아니면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다. 물질의 질량은 보존된다. 그런데 우주의 부피는 팽창한다. 따라서 우주의 밀도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감소할 수밖에 없고, 밀도랑 같이 가는 개념? 그렇지, 온도. 우주의 온도도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라고 주장하는 우주론이야. 이 빅뱅이 우주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현상 대부분을 참으로 탁월하게 잘 설명해. 마치 판 구조론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웬만한 지각 변동을 잘 설명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판 구조론도 한계가 있었거든. 판의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을 설명을 못하는 거야. 그것과 똑같은 문제에 빅뱅이 봉착해. 빅뱅은 우주 대부분의 현상을 참 잘 설명하는 좋은 이론이지만 빅뱅이 설명할 수 없는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지탄자다, 지탄자. 외우라고 만든 거예요. 빅뱅 이론에 지탄자가 나타났다. 지평선, 평탄성, 자, 우리 선지에 나온, 그렇지, 자기올극 문제. 얘는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 이건 나중에 누가 설명해? 급팽창 이론이 설명하지. 자, 볼게요. 기억, 허블 법칙이 성립한다. 기억 완전 괜찮아요. 니은, 우주의 온도가 계속 낮아진다. 니은, 괜찮습니다. 디귿, 나는 현재 우주에 자기 홀극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 보완된 급팽창 이론이 설명합니다. 오, 전 세계의 판, 그리고 판의 경계, 그리고 판의 이동 방향, 그리고 열점의 분포까지 나타냈네. 열점은 얘들아, 판의 한가운데도 이렇게 많지만 판의 경계 부근에도 꽤 있어. 왜냐면 밑에서부터 뜨거운 플룸이 쫙 올라오면서 그것이 가지를 치면서 2차 플룸, 3차 플룸 쪼만하게 형성하면서 지표 위로 올라오거든? 이때 자연의 원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이 플룸의 가지들이 올라올 때 이미 기존의 상부 멘틀에서 연약권에서 대류하고 있던 상승 흐름에 편승하면 나 나가기 쉽겠는데? 이러면 거기 따라 쪼르르 같이 가기도 해. 그래서 판의 경계와 상당히 일치하는 모습도 보인다. 자, 수능의 발문에 나왔었죠. 열점은 고정되어 있어. 그런데 열점에 의해서 뿍 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때 만들어지는 그 화산체는 연약권을 따라 움직이는 판의 위에 있어. 따라서 열점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섬의 배열은 판의 이동 방향과 나란할 수밖에 없다. 자, 이 A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우리나라 있지. 오케이. 자, 여기 동태평양 해령이에요. 동태평양 해령으로부터 대체로 북서방향으로 쭉 뻗어져 나오는 태평양판이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해서 들어가는 위치야. 자, 이 위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태평양판이 쭉 해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에 쌓여지게 돼. 왜냐면 다시 한번 자연의 원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이놈의 밀도가 하부 멘틀을 뚫고 들어갈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지. 자, 그런데 문제는 해령에서 계속 밀려와. 계속 밀려오면 찌부 압축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밀도가 커지겠지. 그럼 충분히 커져서 밑에 하부 멘틀을 뚫고 들어갈 정도가 되면 밑으로 훅 내려가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콜드 플룸, 차가운 플룸이 만들어지는 거지. 따라서 A는 뜨플보다는 차가운 플룸이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야. 자, 선지 가겠습니다. 기억, 판의 경계 부근에서는 열점이 분포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일부 있어요. 니은, A 영역의 하부에서는 뜨거운 플룸이 아니 오히려 상승 말고 하강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디귿, B 영역에 위치한 화산섬은 대체로 판의 이동 방향과 나란하게 북서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맞습니다. 자, 온대저기압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보이네요. 온대저기압은 무엇을 동반한다? 전선을 동반한다. 전선을 기준으로 기상 요소는 급변한다. 따라서 풍계를 봤을 때 남동, 남서,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사이사이에다가 라인을 그려주면 그것이 전선이고, 항상 하이
왼쪽은 한랭전선, 오른쪽은 온난전선. 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에 남쪽에 분포하는 이 따뜻한 공기가 북쪽에 분포하는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 가벼우니까. 타고 올라가. 이놈이 타고 올라가면서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경계면이 생기게 되지. 그것이 바로 뭐다? 전선면이다. 이 전선면을 따라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구름의 모양새는 전선면의 기울기를 따라 비슷하게 만들어져. 한랭 전선면의 기울기는 굉장히 급해. 그래서 폭은 좁고 수직적으로 두꺼운 저근형 구름은 주로 한랭전선의 후면에서 온난전선의 전면에서는 측은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됐어요? 자, 오른쪽. 요 나 자료는 평가원 자료입니다. 잘 해석해야 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의 기온 분포를 나타내는데 자, 딱 보니까 어디가 튀냐면 확 튄다. 왜 튀어? 조밀하거든. 얘들아, 지구과학 자료에서 90% 이상 이렇게 조밀하면 급변을 나타내. 무엇이 급변하는 거야? 거리에 따른 기온이 급변하는 거지. 아싸. 아까 급변 뭐라 그랬어? 전선이야. 얘들아, 그러면 얘가 무슨 전선인지를 한번 찾아볼게. 전선의 이름은 뒤쪽에서 밀고 오는 공기의 이름을 붙여. 온대저기압은 항상 편서풍의 영향을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밀려오거든? 그러면 전선을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대체로 높지? 핫하지? 그러니까 얘 무슨 전선이다? 오케이, 온난전선이다. 따라서 저기압의 중심은 여기 어디 언저리에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저기압의 중심과 가까운 요 기역 지점은, 즉 온도가 높은 구역은 외우세요. 기압이 낮게 측정될 수밖에 없어. 왜? 물리적으로 저기압의 중심과 가까울 수밖에 없으니까. 니은은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게 측정될 수밖에 없겠지. 됐어요? 가볼까요? 기억. 정란운이 관측될 가능성은 A 지점에서 높지. 안 돼. 니은. 기압은 기역 지점보다 니은 지점에서 높다. 괜춘? 디귿. B 지점의 상공에 전선면 없어. A와 C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있을 수 있고. 됐어요? 퇴적 환경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좀 외워야겠다. 요 A는 선상지, B는 삼각주, C는 대륙되고 각각이 육상 환경, 연안 환경, 해양 환경에 해당해. 각각의 환경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퇴적물들이 한꺼번에 와르륵 뭔가 와르륵 쏟아질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자, 근데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바다 쪽으로 올수록, 즉 대륙대 쪽으로 올수록 퇴적물들의 운반 거리가 상당히 길어져. 퇴적물들의 운반 거리가 길다. 즉 강의 하류를 거쳐서 바다 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유속이 느려지거든. 그래서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사라져. 즉 물이 힘이 없으니까 큰 입자들은 여기다 떨구고 오고, 오면 올수록 얘가 매가리가 없으니까 작은 입자들만 또로로록 내려와. 즉 멀어질수록 입자 크기가 대체로 작아진다는 특징이 있어. 따라서 이렇게 나와 같은, 역 같은, 욕한 거 아니에요? 역 뭐야 이거? 자갈. 이 자갈 같은 것들, 눈깔에 보이는 이렇게 큰 입자들이 오돌토돌 콕 박혀서 만들어진 무슨 암? 옳지. 이런 여감 같은 것들은 어디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 강의 상류.
선상지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and 추가로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얘들아, 이 대륙대에 들어가 있는 입자들은 물론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작긴 한데 이 안에서도 또 나름대로의 다툼이 있겠지. 좀 나름대로 큰 애가 있고 또 나름대로 조그만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름대로 큰 애들은 좀 묵직하니까 바닥을 따라 또로로로로, 작은 애들은 가벼우니까 물에 부유한 상태로 천천히, 즉 퇴적물들의 입자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 차이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져? 옳지, 점이층리. 아이 중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됐어. 자, 기억할게요. A는 선상진이다. 오케이. 니은 나는 B보다 A에서 괜찮습니다. 디귿 C에서 점이층리가 형성될 수 있다. 반드시 암기. 가자. 얘들아, 이게 뭐야? 타원은하 성질이 어떻다? 동글동글 최면을 건다. 동글동글. 타원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은 늙은 별들이 많다. 태어난 지 굉장히 오래된 별들이 많아. 즉, 바꿔 말하면 별들이 응애 태어나지 않아. 왜? 성간물질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탄생한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식어버린 차가운 별들, 약간 불긋불긋한 별들이 많고, 표면 온도와 동이어. 표면 온도 외워라. 색지수, 분광형. 3월이니까 선생님이 정리해주는겨. 외워야 돼. 표면 온도 낮으면 색깔은 뿔긋뿔긋. 색지수는 상대적으로 크고, 분광형은 오빠 앞쪽보다는 뒤쪽, KM 쪽. 여기 보니까 색지수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겠네. 요놈 분광형이라고 하지. 얘들아, 나선은하 같은 경우 이 아이들 가운데 은하핵 중앙 팽대부 부분이 동그랗거든? 그래서 기가 막히게 타원은하랑 성질이 비스무리해. 그러면 은하핵이 겁나 빡 크면 클수록 타원은하랑 성질이 비슷해지니, 즉 색지수의 평균값이 좀 커지겠네? 그것을 나선은하에서 어떻게 분류하냐? 이렇게 스몰 a를 붙여서 세분화를 합니다. 이놈은 은하핵이 겁나 빡 커. 그러다 보니까 구심점 역할을 하는, 즉 중력도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선팔도 휘리릭 겁나게 휘감겨 있을 수밖에 없어. C는 그 반대고. 여기까지 됐어? 선제 한번 가볼게요. 기억! 세이포트 은하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대부분 기억? 아니야, 외워야 돼. 세이포트, 도르마무, 최면을 건다. 얘는 나선은하처럼 생겼어. 그래서 타원은 아니에요. 니은 굉장히 자주 나왔지. 은하 전체 질량에 대한 성간물질의 질량비는 타원은 작아. 성간물질 없어요. 디귿은 나선팔이 감긴 정도가 느슨할수록 요거지. 평균 색지수가 좀 아래쪽에 포진해 있으니까 작아진다. 괜찮습니다. 얘들아, 이 문제가 전형적인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의 연계 문제, 완벽한 수능형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일단 가에서 상대 연령을 먼저 파악해야 돼. 상대적인 선후관계. 자, A가 제일 짜부돼 있네 지금.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센 놈. 센 놈이 항상 나중에 겁나 세지 지금. 더 센 게 D다. 센 놈이 무조건 나중.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 있어. 그리고 이 중에 A, B가 화성암이니까 여기다가 절대 연령, 즉 나이를 결정짓기 위해서 화성암만 좀 따로 빼가지고 가져올게요.
이 화성암 속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X인지 Y인지 안 줬어. 그리고 문제 마지막 발문에 보면 25% 그리고 12.5%, 즉 반감기가 지난 횟수가 2번 또는 3번인데 그것도 안 줬거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체크해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친절하게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렇게 표를 그려서 천천히 해봐야 돼. 뭔지 모르니까. 자, 그리고 나 자료에서 반감기를 읽어야 돼. 자원소가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자원소가 절반만큼 생기는데 걸리는 시간, X는 1억이고 Y는 2억이지. 요걸 다 써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X, Y 곱해. 1 곱하기 2. 만약에 B 속에 들어있는 게 X라면 반감기 3번 흘렀으니까 이놈의 나이는 3억일 거야. 이런 식의 해석이야. 다시 2 곱하기 2. 2 곱하기 3. 다시 한번 3 곱하기 1. 2 곱하기 1. 3 곱하기 2. 2 곱하기 2, 4. 자, 그러면 선생님 얘기했지? 상대 연령과 연계라고. A는 더 늙어야 해. B는 더 젊어야 해. 그리고 X랑 Y에 각각 하나씩 X, Y가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4개의 케이스 중에 요 놈, 그리고 요 놈이 후보야. 4억 살, 3억 살, 또는 6억 살, 2억 살. 이렇게 경우의 수를 추리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 마지막 발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 D층에 여기 놈에 방추측 화석이 발견된대 얘들아. 방추측은 언제 화석이야? 고3 필갑방. 고3은 필이 갑자기 방황해. 방추측 고생돼? 말이야. 그러면 봐봐라잉. B가 2억 살일 수 있냐? B가 2억이면 이거 중생대 넘어오는데? 안 되지. 아싸, 이거 안 돼. 땡. 따라서 A 속에 들어있는 건 Y고 A의 나이는 4억. B 속에 들어있는 건 X고 B의 나이는 3억. 따라서 선지에서 물어보는 C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될 수 있음?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인데 지금 C는 고생대 낑겨 있는데 안 되겠지. 되겠어? 오케이. 자, 디귿선지 중요합니다. 디귿선지에 현재로부터 4억 년 후의 오케이, 가자. 현재로부터 4억 년 후가 지난다. 그러면 A 속에 들어있는 Y라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2억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4억이란 시간이 더 흐르면 반감기 몇 번 더 지나지? 2번 더 지나지? 그러면 기존의 2에다가 플러스 이만큼이 더 지날 거니까 총 반감기 지난 횟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4억이 되는겨? 4억? 4번이 되는겨? 그러면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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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이니까 남은 방사성 동위원소는 2분의 1의 4승이 되겠지. 다시 마찬가지야. B 속에 들어있는 X라는 놈의 반감기는 1억이야. 그럼 얘가 4억이란 시간이 더 흐르면 몇 번 더 흘러? 4번이 더 흐르지. 따라서 기존의 지난 횟수에다가 플러스 4번이 추가되는 거라. 그러면 총 몇 번 흐르게 돼? 7번 흐르게 되니까 남은 방사성 동위원소는 2분의 1의 7승. 따라서 디귿에서 B분의 A를 묻고 있기 때문에 8 되는 거 맞지? 됐어요? 기억, 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는 X다. 괜찮고 니은 C층의 암모나이트 화석 발견될 수 없어요. 디귿, 그래서 8이다. 됐어? 대멸종? 얘들아, 삼엽충이 완전히 멸종. 완종류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어? 아직까지 있긴 있어. 자, 이 시점. 이 시점이 바로 언제야? 고생대 말이지.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
고생대 말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판게야, 판게야. 판게아가 뭐야? 모든 대륙들이 하나로 합쳐진 상태. 따라서 대륙 주변부 해안선의 길이가 당연히 대륙이 쪼개져 있을 때 보다는 더 짧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우리 요것 좀 추가로 외울까요? 고생대에 번성했던 식물. 그치, 외워야지. 양치식물. 중생대에 번성했던 식물. 양치? 양치 겉시식물. 됐습니까? 요 정도 해보고 선지 한번 들어가 볼까? 니은부터 볼게요. 해안선의 길이는 T1일 때보다 T2일 때 길다고? 아니, T2일 때 짧아. 다 합쳐져 있으니까. 디귿, T3 시기에 육지에는 겉시식물 완전 존재했을 것 같고, 얘들아 기억 외워야 돼. 히말라야 산맥에 동그라미 쳐놓고,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에 형성됐어. 근데 T1 시기, 즉 고생대 히말라야 산맥이 존재했냐고 묻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오, 남반구 열대저기압 문제가 나왔는데 북반구 태풍이 잘 공부되어 있으면 남반구 열대저기압은 데칼코마니처럼 생각하면 되거든? 북반구 태풍이 북상하듯이 남반구 열대저기압은 남하해. 이 열대저기압의 주변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은 북반구에서는 반시계잖아. 남반구는 시계야. 따라서 태풍의 진행 방향과 태풍 중심으로 불어들어오려고 하는 풍계가 일치하는 바로 우리 입장에서 오른쪽이 오이 위험반원. 풍속이 세겠다. 그치? 얘들아,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아래쪽이 남쪽이지. 남극 펭귄 사는 데지. 아래쪽이 남쪽이면 오른쪽은 무슨 쪽이야? 아, 동쪽이지. 동쪽이 위험반원이네. 이 위험반원에서는 풍속이 굉장히 강력해질 거고, 풍속이 강력하기 때문에 만약에 열대저기압이 바닷물 위에 있다면 바다를 더욱더 뒤섞을 거고, 태복의 영향을 덜 받는 밑에 있는 차가운 물까지 끌어올려서 마구 섞을 거기 때문에 수온이 굉장히 차가워질 거고, 아까 4번 문제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수의 밀도가 커질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가자. X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보니까 딱 쪼개봐. 위쪽이 대체로 시커먼스하지. 해수의 밀도가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뜻해. 여기가 바로 위험반원일 거야? 동쪽일 거야? 위동. 그리고 또 해석해 볼까? X축 보니까 태풍, 열대저기압, 열대저기압 중심 통과 전후의 경과시간 여기네. 후에 시커먼스. 아, 후의 영향력이 더 강했구먼. 맞지? 자, 다시. 디귿선지에서 태풍의 상층의 상황을 물어보고 있거든? 그 태풍 상층 상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얘를 잘라서 단면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지표면이야. 그리고 저기압의 중심이 이렇게 있어. 저기압의 중심으로 바람이 밀려 들어와. 바람이 씩 하고 밀려 들어올 때 땅굴 파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 휘휘휘 하면서 하늘 위로 상승하지. 역시 상승할 때 우주 발사 뚫고 갈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만 간다? 대륙권 계면까지만 간다. 그럼 봐라. 밑에서 쫙 빨려 들어온 공기가 순간적으로 여기 쌓이는 거야. 이게 뭐야? 같은 높이의 주변보다 내가 공기가 많아요. 이게 뭐야? 아, 이게 고기압이라니까. 고기압. 그럼 고기압에선 바람이 어떻게 불어? 아이, 불어나가지. 자, 그런데 여기가 남반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북반구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이지. 남반구 고기압에서는 반시계로 이렇게 불어나가는 거야. 와, 평가원 선지였어. 기억. X 이동 경로에서
해수의 연직 혼합은 X가 통과한 직후가 시커멓기 때문에 강한 거 맞고, 니은 A는 위험반원 동쪽 맞고, 디귿 X의 상층 공기는 시계 아니야. 반시계 방향으로 남반구기 때문에 불어나간다. 땡. 얘들아. 응해주 계열, 영년주 계열과 거성을 찾아야 돼. 응해주 계열, 주계열이 막 하고 태어났을 때, 빵 사질 때는 아직 수소 핵융합 반응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별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우주와 똑같은 75%대 25%. 따라서 중심 핵에서 헬륨의 질량비가 약 25%를 이루고 있는 이 나가 응해주 계열. 응해, 영년. 입에 붙어서. 가는? 이게 거성이지. 얘들아, 주계열 살다가 거성이 돼요. H열도상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지? 오른쪽 위로 올라가? 왜? 반지름 커져. 그리고 광도도 커져. 그리고 광도랑 암기, 수능이에요. 생가지 폭, 생가지까지의 거리가 모두 다 비례해. 이렇게 돼.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선제 한번 가볼게요. 기억. 가일 때의 반지름 분해다. 가분해다 그러지? 하나에만 집중해. 가. 거성이잖아. 겁나 커. 따라서 1보다 작아. 오케이. 이거 기억 안 되는데? 니은 생가지의 폭은 가일 때가 넓어요. 얘일 때가 가고 얘일 때가 나거든. 됐습니까? 광도에 비례합니다. 디귿. 가일 때 별의 중심에서 수소의 질량비가 거의 없지. 왜냐면 주계열을 떠난다는 정의 자체가 중심에게 수소가 고갈됐을 때를 나타내는 거잖아. 됐어요? 우리나라의 정체전선은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는 찬 공기와 남쪽에서 밀고 올라가려는 따뜻한 공기의 싸움으로 만들어지고, 따뜻한 공기가 가볍기 때문에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수증기가 응결하여 우리나라의 동서방향의 긴 구름의 띠를 형성,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장맛비를 뿌린다. 자, 우리의 미션은 가시 형상인지 적외 형상인지 또는 새벽 6시인지 초저녁 6시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딱 보니까 튀는 데가 여기야. 구름이 얇다 또는 구름이 높지 않아서 시커멓게 보인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반띵이 시커매. 이건 어떻게 추론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면, 여긴 아직 해가 안 떠서, 여기는 해가 떠서 보이고 안 보이는 거구나. 따라서 해가 뜨지 않았을 때 보이지 않는 이놈이 바로 가시형상, 요놈이 바로 적외형상임을 추론함과 동시에 새벽 6시라는 것도 알 수 있어. 왜냐면 태양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 한다. 동쪽이 먼저 태양을 만나지. 동쪽이 먼저 해가 떠.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다 해 떴어. 중국은 아직 해가 안 떴어. 1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곧 해가 뜰 거야. 이게 바로 새벽녘이지. 되겠어요? 얘들아, 적외형상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의 의미. 이게 뭐야? 구름 최상부 고도가 개 높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차가워요. 온도가 낮아요. 요거 해석 가능하고, 전선 놓고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쪽은 북풍, 아래쪽은 남풍이 우세하게 분다. 외워야 됩니다. 중요해요. 자, 기억. 가와 나는 아니야. 6시, 새벽 6시야.
니은 A 지역에는 남풍 계열? 아니, 밀고 내려오는 영역이니까 북풍 계열이 우세하고요. 디귿 구름 최상부 평균 온도는 B 지역의 구름이 굉장히 낮겠네. 허옇게 보이니까. 오케이. 15번은 별표 100만 개 치고 선생님 설명 잘 듣고 익숙해지도록, 그리고 이거 올해 다시 시험에 나올 거기 때문에 수능에 내가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뇌절오지 않고 차분하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반복 연습해야 돼. 자, 갈게요.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스가 지금 4년 연속 수능에 나오고 있는 단어야. 자, 이 람다 맥스를 보자마자 무엇을 할 생각을 해야 돼? 이거 표면 온도로 바꿔야겠다 생각해야 돼. 왜? 람다 맥스와 표면 온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거든. 그럼 예를 들면 이거야. B 대 C 한번 비교해볼까? B 대 C의 람다 맥스 B가 2.5 대 2잖아? 그러면 얘를 표면 온도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 살짝 쓸게요. 얘가 람다 맥스 B였지. 그럼 얘를 표면 온도 B로 바꾸고 싶으면 역수 취해. 바로 그냥 뒤집으면 돼. 그리고 기억선지에서처럼 B가 C의, 자 요거 의라고 주잖아? 그럼 얘가 기준이 되거든? 이 기준이 되는 놈을 1로 만들 생각을 하면 계산이 아주 편해져. 이게 문제가 쉬울 때는 너희들이 그냥 암산으로 거의 필터링 없이 해버리는데 문제가 살짝 구조가 복잡해지면 이런 것도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자, 그러면 C를 1로 만들어야 되니까 2.5분의 2 대 1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지. 그럼 이게 1.25니까 4분의 5니까 5분의 4니까 0.8 대 1 나오죠. 이렇게 하는 거야. 기억선지 해결 금방 됐네? 얘들아, 한 번 더 해볼까? A 대 D 한번 해보자. A 대 D, 이거 이제 지울게요. A 대 D의 람다 맥스 B는 1 대 4야. 자, 그럼 내가 이걸 표면 온도 B로 바꾸고 싶으면 둘이 놓고 바로 뒤집어. 4 대 1로. 얘들아, 이걸 왜 선생님이 표면 온도로 바꿨냐면 잘 보세요. T의 4제곱 때려. 그리고 표면적은 4파이 얼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얼제곱, 반지름의 제곱을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 놀라워라. 그러면 얘들아, 둘이 곱하면 뭐에 비례해? 이게 바로 광도잖아. 대박 사건. 와! 그러면 256은 16의 제곱이고 그러면 4의 4제곱이니까 A랑 D랑 5의 광도 똑같네. 와, 대박. 1대1이네, 광도가.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 그리드를 딱 나누세요. 뒤에 정보 한번 가볼게. 겉보기 등급이네. 얘들아, 이 겉보기 등급을 보면 뭘로 바꿀 생각을 해야 되냐? 마치 람다 맥스를 보면 바로 역수 취해서 T로 바꾸듯이 겉보기 등급을 보면 이것을 겉보기 밝기로 바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계산을 지지고 볶고 할 수가 있어. 등급인 상태에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쓱 보면 A가 뭔가 값들이 온전하게 다 나와 있지? 그럼 여기서 약간 눈치를 채는 거야. 아, 내가 B, C, D에 있는 하나씩의 미지수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A 대 B, A 대 C, A 대 D를 비교하면 다 나오겠다. 난 값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필요해. 자, 그러면 A를 기준으로 잡지 뭐.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4.8등급인데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겉보기 밝기를 상대값으로 1로 잡아볼게. 1. 그러면 얘랑 얘 보세요. 몇 등급 차이나? 10등급 차이 나지? 자, 두 등급의 차를
지수로 올린 만큼의 비율이 바로 밝기의 비율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2.5에 10등급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이놈이 어두운 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면 돼. 밝으면 플러스고. 한 번 더 해볼까? 얘랑 요 놈은 6등급 차이가 나지. 그러면 밝기는 얘 대비 2.5에 6승배인데 역시 어두운 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 이런 식으로 해보자고. 한번 해볼까? 얘들아, 선생님이 이걸 왜 겉보기 등급을 밝기로 바꿨냐면 거리 나와 있잖아. 얘를 제곱해. 제곱 때려. 그리고 둘이 곱하잖아?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광도야. 선생님 저 이런 공식 본 적 없는데요? 없기는. 겉보기 밝기는 내 눈깔에 보이는 밝기는 별이 찐으로 밝으면 진짜 밝아 보이겠지? 별의 광도에 비례하지? 그리고 거리 멸면 거리의 제곱에 희석돼서 어두워져 보일 거 아니야. 이거 알고 있잖아. 이거 수능에도 나왔었는데? 맞지? 그럼 이거 올리면 얘잖아. 굉장히 구조가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은 이 표를 정리하면 t의 4제곱 곱하기 얼제곱은 광도라는 물리량을 매개로 해서 L 곱하기 얼제곱을 준 거나 마찬가지였구나. 깊은 깨달음. 자, 그럼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기니디 한번 구해보러 갑시다. 자, 선생님처럼 하는 거야. 공식을 적어놓고 내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로 정리를 하면 돼. 그럼 지금 보면 겉보기 밝기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 겉보기 밝기로 정리를 하는 거야. L은 넘겨서 얼제곱 분의 t의 4제곱 곱하기 얼제곱이요. 다시 한번. 내 목표는 기억을 구해내는 건데 그것의 기준이 될 놈은 a가 될 것이야. 왜? a에는 미지수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 속에 값을 집어넣을 때 a 대 b로 집어넣을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거리가 바로 보이니까 거리부터 바로 집어넣을게요. 1대 4의 제곱이지. 여기 분모값에다가 1대 4의 제곱을 집어넣어. 그리고 왼쪽에 두 물리량으로부터 광도를 만들어서 가져올 건데, 자, 해볼게요. 내 비교 대상은 현재 A 대 B야. 잘 봐. A 대 B의 람다 맥스 B가 1대 2.5이기 때문에 T를 구하고 싶으면 바로 뒤집으라 그랬지? 2.5 대 1이지. 맞아. 그것을 4제곱을 때린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는 값과 곱해야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A는 2.5에 4제곱이요. 곱하기 1은 생략할게요. 대 1 곱하기 5, 625, 25의 제곱, 5의 4제곱.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분의 이거 대 이거분의 이거. 와, 대박이다 이거. 봐봐 얘들아. 4의 제곱이잖아. 2의 4제곱이잖아. 이거 2.5의 4제곱인데? 아싸. A 대 B의 겉보기 밝기는 1대 1. 예스. 그러면 A랑 겉보기 등급이 똑같겠네. 이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선생님이 지금 하나 보여줬잖아. 나머지 니은 디귿도 한번 해봐. 물론 지금 선생님이 해줄 건데 잠깐 멈추고 한 다음에 선생님 설명 다시 한번 들어봐. 본인이 정말 잘 해낼 수 있는지 꼭 살펴봐야 되거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표면적 있지? 나 지금 C의 표면적을 구해야 돼. 그럼 얘로 정리를 해. 요 놈이잖아. 얼제곱, 반지름의 제곱은 T의 4제곱 분의 L 곱하기 얼제곱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표는 A 대 C야. 되겠어? 그러면 우리
표면 온도 B부터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A 대 C의 람다 맥스 요거 B는 1대 2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 B는 바로 뒤집어 둘이 2 대 1이야. 그럼 2의 4제곱 1의 4제곱 해서 여기다 갖고 와야 되겠지? 오케이, 그럼 밑에부터 쓸게요. 2의 4제곱 대 1이네. 분해.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갖고 옵시다. A 대 C의 L 곱하기 R 제곱해서 가져올 건데 와 아싸. A는 지금 다 1 나라네. 1이네. 그럼 얘는 비교 대상이 되니까 1 됐고, 자, 요 놈인데 중요 2.5에 5승 얼마요? 2.5 곱하기 2.5 곱하기 2.5 곱하기 2.5 곱하기 2.5는 얼마? 이거 100이지. 예스. 그러면 2.5에 제곱 얼마요? 10에 4승이지. 요 놈은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10에 마이너스 4승이네. 10에 마이너스 4승에 10의 제곱 곱하면 10에 마이너스 2승. 와, 대박.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근데 얘 있으니까 권리적 거리니까 여기다가 2의 4제곱 곱해주고 분모 없애버리자. 따라서 A 대 C는 1대 0.16. 아하. 요게 0.16. 선지에서 기억 더하기 니은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이제 정수 계산하면 돼. 마이너스 4.8 더하기 0.16. 4.64 마이너스 붙여야지. 거의 다 했다. 한 번 더 해볼까? 이제 아름다운 디귿. 잘하고 있어. 가자. 얘들아, 디귿은 거리네. 그러면 거리에 대해 어디가 있냐? 여기 있다. 거리에 대해 정리하자. R제곱은 L분의 T의 4제곱 곱하기 R제곱인데 이럴 수가. 선생님의 성견지명 A 대 D의 아까 광도 같다고 구했는데 아싸. 그러면 이거는 신경 안 쓰자. 1대 1이고 밑에 겉보기 밝기만 신경 쓰면 되는데 아름답네. 아름다워. A 대 D잖아 지금. 그지? A 대 D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대 2.5에 마이너스 6승. 오예. 그러면 1대 2.5에 6승인데 오예. 조심하세요. 제곱이 붙어 있었어. 따라서 순수한 거리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곱근 한번 씌워줘야지. 오케이. 그러면 2.5에 3승이요. 이거 10 넘네. 10.5잖아. 됐다. 그러면 기억. 별의 표면 온도 B가 C의 0.8배. 아까 구했어요. 니은. 기억 플러스 니은은 뭐?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4.64예요. 디귿. 디귿은 10보다 크다. 맞다. 잘했어. 꼭 연습하세요. 다음 문제. 얘도 만만치 않았지? 천천히 하면 돼. 얘들아, 문제 발문에 정합관계 별표 쳐놓으세요. 정합이 뭐야? 시간의 불연속 없이 순차적으로 차르르르르르르르르 연속적으로 쌓인 지층의 관계. 즉, 지층 누중의 법칙이 적용돼. 즉, 아래쪽에 있는 놈일수록 늙었고 위쪽에 있는 놈일수록 젊어. 아하, 그런데 이거 뭐야? C가 늙은 놈인데 왜 이렇게 위에 얹어져 있어? 이 뭔 일이고? 단층 때문에 잘라져서 얼기설기 돼 있는 거지. 그 단층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보니까 제일 센 놈이 이 놈인데 지금 쫙 다 잘랐잖아. 이 제일 세지. 이걸 선생님이 단 3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볼게요. 이 기준 잡아. 여기 보니까 얘를 기준으로 올라갔네. 횡압력 작용해서
역단층이네. 한 번 더 해볼까? 단층 또 어딨나? 여기 있네. 이 센 F라는 단층에 의해서 잘렸어. 얘는 좀 약했어. 선생님 단 2로 이름 지어볼게요. 요 놈도 보니까 얘들아 어디 볼까? 이거 볼까? 기어 올라갔네. 아싸, 이것도 역단층이네. 오케이. 마지막 또 단층 어딨나? 여기 있네. 단 3, 단 2, 단 1. 3개 정도 있으니까 얘는 지금 보니까 얘 기준 잡아봐.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정단층이네. 오케이. 얘들아, 디귿선지에 단층 경계를 통과할 때 이거 별표를 100만 개를 쳐놔. 작년에 평가원에서 지층 경계를 통과할 때 연령의 변화를 이거랑 똑같이 물어봤어. 아이들 많이 헤맸었어. 그거를 조금 변형시킨 문제야. 단층의 경계 여기입니다. 단층의 경계 여기는 우연히 단층과 지층의 경계랑도 일치하고만 또 단층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어. 이 단층의 경계를 X에서 Y로 통과해야 돼. 보자. 그러면 정합관계이기 때문에 A보다는 C가 아래에 있었고 따라서 얘는 늙은 놈 따라 내려오다 보면 젊은 A를 만나니까 요 경계를 통과할 때 영해지네. 어려지네. 감소. 다시 한번 여기 잘 보세요. A라는 하나의 지층 내에서도 쭈루루루루 연속적으로 쌓여야 A가 되는 거잖아. 이거 수능에 나왔었어. 자, 그러면 다시 요 지점은 A의 최하지. 돼? 그런데 단층의 경계를 탁 넘어가니까 여긴데 A의 최하는 여기고 따라서 요 놈은 A의 약간 중층 정도 되겠네. 맞지? 그럼 위에 있는 게 어리다니까? 따라서 여기 탁 통과하는 순간도 어려지네. 아싸. 한 번 더 해보자. 내려가는데 자 여기 살짝 이제 C가 걸쳤어. C를 걸친 다음에 단층 경계를 탁 통과하니까 누가 나와? D가 나오는데 C보다 D가 아래에 있는 놈인데 여기 통과하면 어떻게 돼? 늙은 놈 나오지. 감소, 감소, 증가. 와, 디귿. X에서 Y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입니다. 각 단층의 경계를 통과할 때 지층 연령의 증감은 감소, 감소, 증가. 니은 올라갈게요. 단층 F는 형성될 때 횡압력이 작용하였다. 자, 기억 갈게요. 맨 위에 건열 표시해놔야지. 이거 건열이지. 아마도 물 밑에서 차곡 쌓인 이후에 물 위로 드러나서 물이 말라버린 사건을 경험한 것 같아. 따라서 기억에서 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있다. 괜찮습니다. 와, 외적 요인 중요. 수능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꿀팁을 가지고 계속 연습하세요.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은 세경이. 세경아, 우리 세경이 잘 듣고 있니? 세경아, 세경이. 세경이 지금 깜짝 놀랐지. 세경이. 세차운동 경사각 20률. 자, 이 문제에서는 경사각과 20률을 변화시켰어. 잘 들어. 경사각 진짜 개쉬움. 왜냐면 경사각이 커지면 연교차도 커져. 그리고 아름다운 지구과학에서 남북방구는 웬만하면 다 반대 트렌드인데 경사각에서만큼은 남북방구의 트렌드가 일치해. 그래서 봐봐. X랑 Y 중에 하나는 경사각, 하나는 20률인데 경사각이 뭔가 변한다면 남북방구가 같은 트렌드로 이동해야 되거든? 가랑 나가 남북방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지만
X라는 것이 증가했을 때 둘이 같은 트렌드를 변하잖아. 얘는 반대 트렌드잖아. 벌써 다 찾았어. 이게 경사각이야. 이게 20유리야. 이게 경사각이고 이게 20유리야. 개 쉬워. 네? 한 번 더 해볼게. 20유리도 진짜 쉬워. 20유리 커지잖아? 그러면 현 상태 강화. 양의 피드백이야. 선생님 너무 어려워. 이게 뭐야? 봐봐. 보여줄게. 현재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겨울이 되도록 자전축이 뿅 하고 기울어져 있는 상태. 근북따겨 상태야. 근일점에서 북반구 따뜻한 겨울. 자, 그런데 20율이 커지잖아. 그러면 현 상태를 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든? 왜곡이 더욱더 심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근일점은 안 그래도 가까워 죽겠는데 20율이 커지면 근일점은 더 가까워져. 그러면 북반구는 안 그래도 근일점에서 따겨라서 연교차가 이미 작은 상황인데 근일점이 더 가까워지면 따따겨 연교차 더 작아져. 한 번 더 해볼까? 남반구? 남반구는 지금 봐봐라. 태양이 이쪽으로 조진다니까. 남반구는 근일점에서 여름이야. 진짜 더워. 그러니까 지금 남반구는 연교차 큰 상태라고. 그런데 20율이 커져. 왜곡이 심해지지. 근일점은 안 그래도 가까운데 더 가까워지지. 그러면 남반구는 이미 뜨연데 뜨뜨여. 연교차 어떻게 돼? 더 커져. 이봐. 현 상태를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게 움직이지. 대박. 그럼 봐봐. 20율이 증가할 때 현 상태 강화 피드백, 양의 피드백. 그럼 북반구는 안 그래도 연교차 작은데 더 작아져. 이게 북반구야. 남반구는 지금 연교차 커. 더 커져. 이게 남반구야. 기억, 니은 한번 채워볼까? 경사각이 감소하면 똑같이 감소. 이거 감소. 20율이 감소하면 얘랑 다 반대니까 얘는 감소. 한 번 더 해볼까? 경사각이 커지면 연교차 무조건 커짐. 되겠어? 오케이. 갑시다. 기억. X는 경사각입니다. 안 됩니다. 니은. 기억과 니은 모두 감소 맞습니다. 디귿. 30 북반구 중위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A 시기는 경사가 크고 20율이 감소하면 현 상태 반대로 되니까 연교차 더 커지는 거 맞지? A 시기가 더 크다. 와, 대박. 이것만 잘 공부해도 외적 요인 엄청 쉬워질 거야. 엘니뇨도 예외 없이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라니냐 때는 바람이 엄청 세. 그래서 표층에 있는 태평양 적도 부근에 겁나 뜨거운 물들이 서태평양 쪽으로 개 많이 밀려가. 그래서 서태가 겁나 핫해져. 동태는 억울하지. 물을 다 뺏겼어. 그래서 항상 자연의 원리는 공평하게 그 물을 채워주고자 용승, 차가운 물이 거의 끝까지 올라와. 그래서 동태는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이게 라니냐 때야. 다시. 엘니뇨 때는 바람이 덜 불어. 그래서 표층에 뜨거운 물이 잘 안 밀려가. 동태 물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어. 그래서 차가운 물이 그렇게 용승 안 해도 괜찮아. 그래서 용승도 대충 일어나다 말아. 오케이? 그러니까 라니냐 때는 동태와 서태의 수온의 차가 매우 커집니다. 이게 라니냐네. 반면에 엘니뇨 때는 태평양 적도 부근 전반 해역의 물들이
따뜻한 물들이 쭉 퍼져 있기 때문에 별로 수온차가 크게 나지 않아. 이놈이 엘니뇨야. 여기다도 한번 적어 놓을게요. 이놈이 A 엘니뇨 때고 보라색이 B 라니냐 때입니다. 자, 라니냐 때는 서태평양 쪽으로 뜨거운 물이 개 많이 밀려가서 개 뜨거워서 상승기류 개 많이. 그래서 구름, 비 엄청 많이 와.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싱거워진다고. 근데 엘니뇨 때는 그렇게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니까 물도 좀 짜져 있어. 짜져. 어디가 짜냐? 허여멀거 여기 짜다. 얘들아 요거 하나 외울까? 150 이스트. 요거 서태입니다. 호주 앞바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지금 물이 왜 이렇게 짜? 비가 안 왔지 뭐. 비가 언제 안 온다고? 엘니뇨 때 안 온다고. 이거 A네. 여기까지 하고 선제 한번 가볼까요? 기억. 동태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약시 별표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얘들아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줄여서 수약시는 차가운 물이 시작되는 깊이야. 왜? 혼, 수, 심이잖아. 봐봐. 여기가 수약시지? 차가운 물 시작되는 깊이 맞지? 오케이. 용승 일어난 그 직전까지. 따라서 동태에서 깊이는 도로도로도 또도로도로 또도로도로 또도 엘니뇨 때 엄청 깊어. 오케이. 그러면 기억에서 A일 때가 깊다. 괜찮습니다. 니은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동서방향의 해수면 경사는 라니냐 때 급해. 오케이. 라니냐 때 하여튼 모든 사건이 다 엄청 급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 A일 때가 급하다 그랬으니까 틀렸어. 디귿 나는 B시기 아니요 A입니다. 엘니뇨. 자 거의 다 왔다. 다 있다. 자, 우주 구성요소 문제가 나왔는데요. T1이 옛날인지 T2가 옛날인지 우리가 찾아야 돼. 이렇게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오면 가정하고 풀어. T1이 옛날이라면 어떨까? 한번 해본 다음에 모순 나오면 뒤집으면 돼. T2가 옛날이면. 이렇게. 선생님 먼저 T1이 옛날이라면 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들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증가.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 물질에는 암물, 보물이 있어.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 구성 요소 3개 중에서 한 놈만 증가해야 되고 나머지 2놈은 감소해야 돼. 볼게요. 요 놈 증가했네. 이놈 감소했네. 이거 맞네. 홀로 증가하는 이게 누구다? 암흑 에너지다. 감소하는 2놈이 물질인데 물질 중에서 약 5배 정도 많은 요 놈이 뭐다? 이놈이 암물이다. 암물. 이거는? 오케이, 이건 보물이다. 보통 물질이다. 암흑에너지의 역할. 암흑에너지. 우주에서 청력으로 작용해. 그래서 우주를 갑행시키는 힘이야. 기억과 니은 모델 중에 암흑에너지를 고려한 모델을 찾아야 하는데, 즉 가속 팽창의 모습이 나타나는 놈이 암흑에너지를 고려한 모델일 텐데, 가속 팽창인지를 구하려면 속도의 변화를 구해야 되고, 시간분의 크기, 거리에 관련된 물리량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오케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속도를 나타내겠지. 시간분의 거리니까. 그러면 니은이라는 놈은 t 시기에는 꽤 기울기가 급했는데 계속 눕네. 이거 갑행 안 하는데? 반면에 기억이라는 놈은 초반에는 간팽한 것처럼 보이는데 미래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니? 그지? 지금 기울기 급해지지? 이놈이 갑팽이네. 따라서 요 기억이라는 놈이 암흑에너지를 고려한 모델이다.
암흑 에너지만 고려했고 나머지 두 개는 모든 물질은 다 고려합니다. 자, 기억 T1은 옛날입니다. 니은에서 우주의 팽창 속도는 T 시기가 기울기 급하니까 더 빠르다, 더 크다, 괜찮아. 디귿, 기억과 니은 모두 자 이거 낚이면 안 돼. A는 암흑 물질이지. 물질은 다 고려했지. 암흑 에너지의 차이였던 거지. 디귿 맞습니다. 마지막 가자. 얘들아, 이거 진짜 지금 꿀팁 알려줄게. 이 문제 풀 때는 뻑큐와 엄지를 활용하면 돼. 쌤이 여기다 쓰려다가 차마 상스러워서 안 쓰고 그냥 설명으로 말로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북이 90n에서 변한 적이 있어? 자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90n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고지자기 극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겉보기 이동을 한 거야? 그놈이 변한 게 아니라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이지. 그럼 우리는 당시 상황으로 시간을 되돌려서 당시 대륙의 위치를 복원해야만 해.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야? 자북은 단 한 번도 90n에서 변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두 손가락을 가지고 보세요. 당시 대륙의 위치를 복원할 거야. 뻑큐로 자북 잡고 엄지로 지게를 잡아. 그 다음에 이 뻑큐 여기가 아니라 항상 어디였어? 여기였다니까. 여기. 다시 봐봐. 지금 선생님 어떻게 됐나? 둘이 뻑큐 엄지 잡고 그대로 뻑큐를 90n으로 가져가야 돼. 그래야 내가 과거 상황으로 시간을 되돌리는 거야. 이 기억과 지게 사이의 거리 변화시키면 안 돼. 왜? 기록되어 있는 복각을 가지고 거리 판단해가지고 이거 내가 추정해 놓은 건데 둘이 내 맘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면 안 되잖아. 오케이? 그럼 기억을 그대로 갖고 올라가. 평행 이동시키면 돼. 그러면 기억이라는 시기에 지게 B는 한 이 정도 있었네. 당시 지게 위치를 복원한 거야. 돼? 한 번 더 해볼까? 뻑큐 엄지 잡으세요. 니은 시기, 그 다음에 B 시기, 고지자기 극 잡고 쥐게 엄지로 잡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오케이, 그대로 올려. 그대로 어디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돼? 그러면 니은 시기에는 한 칸 하고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요쯤에 있었겠네. 좀 파악을 위해서 위도대를 대충 적어볼까? 기억 시기에는 아마도 30도 정도 있었을 것 같아. 북반구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니은 시기에는 뭐 한 45도? 이 정도 해볼까? 45도에 있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줄 알겠어? 다시 한번 해보자. 뻑큐 엄지 잡고 각이 안 나와. 이걸로 해야겠다. 바꿀게 그냥. 뻑큐 엄지 잡고 그대로 이쪽으로 90으로 옮겨. 기억 시기에 지게 A는 어디 있었냐? 와, 상당히 고위도였구만. 여기 있었을 것 같은데? 기억. 한 80n 정도. 와, 엄청 고위도였다. 한 번 더 해볼까, 얘들아? 뻑큐 엄지 잡고 너네들 뻑큐 엄지로 잡고 그대로 고지자기 극을 90으로 가져와야 돼. 오케이. 그러면 한 칸, 두 칸 정도 차이 나니까 그대로 90으로부터 한 칸, 두 칸 내려왔지. 예. 니은 시기에 지게 A는 30도쯤에 있었네. 와, 야, 그러면은 A는 얘들아 좀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왜냐면 문제 발문에 보면 기억 시기가 더 옛날이라고 얘기해줬잖아. 그러면 옛날에 여기다가 니은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여기 있잖아. 이게 완전 왔다리 갔다리 했구만. 고위도였다가 저위도로 갔다가 다시 좀 고위도로 올라갔네. 오, 기억 볼까? 기억 시기부터 현재까지 B는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했다? 아니, 왔다 갔다 했는데 기억도 그렇고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얘도 지금 기억 시기였다가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난리네. 그치? 둘 다 그랬네. 기억 안 됩니다. 니은. 기억부터 니은 시기까지 평균 이동 속도는 얘들아 A 같은 경우는 80에서 한 30 정도 움직이니까 한 50도 정도를 왔다 갔다 했는데
얘는 뭐 한 15도 정도밖에 왔다 갔다 안 했어. 같은 시간 간격이니까 얘가 더 느렸던 거지. 그러니까 A가 B보다 빠르다. 괜찮지? B가 느리니까. 디귿. 지괴에서 구한 니은 시기의 고지자기 복각은 얘들아. 고지자기 복각은 어쩔수록 크다? 그치? 고緯도였을수록 크다. 그러면 똑같이 니은식인데 A는 여기 있었고 똑같이 니은식인데 B는 여기 있었어. 그럼 얘가 좀 더, B가 복각의 크기가 좀 더 크겠네요? 근데 A가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네. 와, 다 있다. 얘들아, 첫 모의고사인데 좀 빡셌지? 응. 오늘이 우리가 3학년 들어와서 처음 치르는 모의고사이니만큼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조금 더 했어. 사실은 더 해주고 싶은 게 많았는데 우리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최소한으로 압축해서 정리해 준 거 있지. 그거를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새로 살 필요도 없어. 가지고 있는 문제집 그리고 이전에 풀었던 기출문제 같은 거를 다시 적용해서 푸는 연습을 해봐. 또 새로 올 거야. 작년에 11월 그리고 작년 9월의 기조가 뭐였냐면 시간을 좀 오래 걸리게끔 하는 문제들이 많았어. 아까 우리 별의 물리량 문제 풀어봤지만 그게 작수랑 상당히 비슷하거든? 근데 그 문제에서 별이 4개가 나왔거든? 이런 식이야. 예전엔 별 3개면 됐어. 그리고 예전엔 별의 물리량 문제에서 L, R, T면 끝났어. 근데 지금은 L, R, T에다가 겉보기 밝기, 거리 관계까지 다 짬뽕 시켜놔서 시간을 굉장히 오래 걸리게끔 하는 문항을 계속 출제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지구과학은 타임어택은 없지만 변별을 위해서 점차 그런 전략을 조금씩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수능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어려울 거야, 얘들아. 작년에 컷들이 좀 아슬아슬했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방향성을 잘 따져주는 그런 계기로 이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면 좋겠고 다음 주에 치를 교육청 모의고사 전까지 다시 한번 보완해서 또 채우고 모의고사를 봤으면 좋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해설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